저 영감탱이 저 정도 다치면 얼마 못 살 텐데 왜 돈지랄을 하냐. 그 돈이면 우리 성철이 사업 자금에 보태야지. 새벽 4시 17분 친정아빠가 새벽 뺑소니에 치여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골반은 으스러졌고 7시간짜리 대수술이 이어졌습니다. 피눈물로 적금을 깨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 수술비를 마련한 큰며느리. 그런데 그날 오후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시어머니는 의식도 흐릿한 사돈 침대 발치에 서서 같은 병실 환자들이 다 듣도록 저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침대 위 친정아빠의 감긴 눈가에서 눈물 한 줄기가 베개를 적셨고 며느리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시댁이라는 블랙홀에 2억 3천만 원을 갖다 바친 그 며느리는 이 순간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그리고 며칠 뒤 밝혀진 소름 끼치는 진실. 친정아빠를 그 새벽 횡단보도에서 들이받은 무면허 오토바이의 진짜 주인이 바로 시댁 식구 중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 행정실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42 한미경입니다. 친정엄마를 일찍 여의고 분식집을 하시는 친정아빠 손에서 외동딸로 자랐고 결혼 후에는 큰며느리 노릇을 한 번도 거른 적 없이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친정아빠가 새벽 뺑소니 사고를 당하신 그날 시댁에서 벌어진 일들이 도저히 혼자 사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같은 일을 겪고 계신 며느리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봄이 다가도록 시어머니 생신상 메뉴 하나를 못 정해서 점심시간을 통째로 한정식집 전화에 쏟아부었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행정실 책상에 앉아 수화기를 든 채로 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휴대폰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거기 메뉴판에 있는 갈비찜 사진 좀 다시 보내주시겠어요? 손님, 아까 보내드린 건데요. 제가 시어머니 생신상으로 예약하는 거라서요. 한 장만 더 부탁드릴게요. 수화기 너머 한정식집 사장님은 한숨을 짧게 내쉬었지만 저는 못 들은 척했죠. 시어머니는 시장통 한복집을 30년 굴려 자수성가했다는 자부심이 강한 분이라 며느리가 챙긴 한정식이 마음에 안 들면 한 달 내내 전화통이 불났거든요. 퇴근길에 저는 학교 정문을 나와 버스 2정거장 거리에 있는 친정아빠 분식집으로 향했어요. 40년 된 그 가게는 간판 글씨가 반쯤 떨어져 있었지만 떡볶이 냄새만큼은 동네에서 제일 진했죠. 아빠 나왔어. 우리 딸 왔구나. 어서 와. 친정아빠는 손님 아이 머리를 쓰다듬고 있다가 저를 보고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셨어요. 아빠, 이번 주말에 나랑 동네 목욕탕이라도 가자. 그래, 우리 딸이랑 가면 좋지. 등 좀 밀어주려나? 내가 아빠 등 한번 시원하게 밀어줄게. 친정아빠는 떡볶이 한 접시를 제 앞에 슬쩍 밀어놓으시고는 단골 아이 손에 어묵 꼬치를 쥐어주셨어요. 저는 그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면서 친정엄마가 일찍 가시고 외동딸인 저를 혼자 키워낸 이 작은 가게 풍경을 가만히 눈에 담았어요. 집에 들어와서는 남편이 다음날 입을 와이셔츠를 다리고 있었어요. 다리미가 슉슉 소리를 내는데 거실에서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화면에는 시동생 이름이 떠 있었죠. 형수님, 저예요.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네, 도련님. 무슨 일 있어요? 형수님, 이번에 카페 자리 진짜 좋은데 받았거든요. 보증금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다리미를 든 손이 그대로 멈췄어요. 도련님, 카페 2번 정리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번엔 진짜 달라요, 형수님. 한 달이면 본전 뽑는 자리예요.
형수님은 우리 집 복덩이잖아요.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저는 다리미를 받침대에 내려놓고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알아볼게요, 도련님. 역시 형수님밖에 없어요. 진짜 감사해요. 전화를 끊자마자 안방 문이 열렸어요. 옆방에서 통화 내용을 죄다 들었는지 남편이 슬리퍼를 끌고 나왔죠. 동생 일이니까 신경 좀 써줘. 여보, 이번이 세 번째야. 가족이잖아. 형수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남편은 그 한마디만 던지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다리미 위에서 와이셔츠가 누렇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탄내가 코를 찌르고서야 정신이 들어 다리미를 들어 올렸는데 셔츠 깃부분이 까맣게 눌어붙어 있더라고요. 그 셔츠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쳐박고 새 와이셔츠를 다시 꺼냈죠. 밤 11시쯤 잠자리에 누웠고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천장만 한참을 바라보다 겨우 눈을 감았어요. 머리맡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한 건 새벽 4시 17분이었어요.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죠. 여보세요? 한정수 씨 보호자 되시죠? 네, 제가 딸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여기 병원 응급실인데요. 한정수 씨가 새벽에 사고가 나서 지금 응급실에 와 계세요. 빨리 좀 오셔야겠습니다.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무슨 말을 더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잠옷바람 그대로 차 키만 챙겨 들고 현관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어요. 옆에서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부스스 일어났지만 저는 대답할 정신이 없었죠.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신호등 빨간불을 몇 개나 그냥 지나쳤는지 모르겠어요. 병원 응급실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친정아빠의 골반과 다리에 피가 엉겨붙어 있었거든요. 의식은 없으셨고 산소호흡기 같은 게 입에 물려 있었어요. 아빠, 아빠. 저는 침대로 달려가 친정아빠의 팔을 흔들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저를 잡아 세우며 입을 열었죠. 보호자세요? 네, 딸이에요. 우리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새벽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골반에 다발성 골절이 있어요.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수술이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7시간 정도 잡으셔야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부터 해주세요. 의사가 클립보드를 내밀었는데 제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펜을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서명을 하고 나니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명함을 내밀었어요. 가해자 측 보험사 직원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보호자분, 저희 쪽 기사가 영세대행업체 소속이라서요. 보상 한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치료비를 일단 보호자분 쪽에서 먼저 처리하시고 나중에 청구하시는 절차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남자가 종이 한 장을 더 내밀었어요. 1차 수술 견적서였는데 거기 찍힌 숫자만 봐도 제 1년치 연봉에 가까웠죠.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응급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섰어요. 아침 7시 정각에 친정아빠가 수술실로 들어가셨고 빨간불이 들어온 수술실 문 앞에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학교 행정실 실장님께 문자를 보냈죠. 실장님, 친정아버지 교통사고로 긴급 입원했습니다. 오늘부터 연차 처리 부탁드립니다. 답장이 곧바로 왔어요. 미경 씨, 일단 아버님부터 챙겨. 학교 일은 신경 쓰지 말고. 그 짧은 문자에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한참 가다가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새벽부터? 여보, 아빠가 교통사고 났어.
지금 수술 들어갔어. 장인어른 많이 다치셨어? 응, 다발성 골절이래. 7시간 걸린대. 남편이 잠시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근데 어머니 생신은 어떻게 하지?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수술실 빨간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더라고요. 머릿속에서 무언가 한 가닥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끊을게. 미경아, 잠깐만.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저는 그대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오전 9시, 저는 병원 근처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번호표를 받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제 번호가 떴고 창구 직원 앞에서 적금 통장 2개를 내밀었죠. 적금 2개 전액 해지하려고요. 손님, 만기까지 2달 남으셨는데요. 이자 손해가 좀 있으세요. 상관없어요. 오늘 전액 해지해 주세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한참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 3천만 원 개설도 같이 신청할게요. 고객님, 마이너스 통장은 처음이시네요? 네, 처음이에요. 직원이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더 묻지 않더라고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동안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평생 빚이라곤 져본 적 없던 제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뚫는 그 순간 머릿속에는 오직 한 문장만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내 아빠는 내가 살린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죠. 저는 통화 거절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가방 안에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햇볕은 따가운데 제 몸은 한기가 들어 자꾸만 떨렸어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있었죠. 오후 2시가 되자 수술실 문이 열렸고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걸어 나왔어요. 보호자분,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기고 상태 보면서 일반 병실로 내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이동 침대에 실려 나오는 친정아빠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지만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그 가슴이 오르내리는 모습 하나만 보고 저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쉬었죠. 휴대폰을 꺼내보니 시어머니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5통, 시누이에게서도 3통이 와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모두 무시한 채 친정아빠가 옮겨질 일반 병실 호수만 메모지에 받아 적었어요. 오후 4시 친정아빠는 6인실 창가 자리 침대로 옮겨졌어요. 저는 보호자 의자에 앉아 친정아빠의 거친 숨소리에 제 호흡을 맞추고 있었죠. 링거줄을 따라 약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같은 병실에는 5분이 더 누워 계셨어요. 문 옆 첫 번째 자리에는 다리 골절로 입원한 60대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고 그 보호자로 보이는 50대 후반 여성분이 침대 옆에서 사과를 깎고 계셨죠. 그 옆자리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50대 아저씨, 맞은편엔 갓 맹장 수술을 마친 대학생 청년이 누워 있었어요. 보호자들끼리 자연스레 눈인사를 나누는 분위기였어요. 우리 아저씨도 새벽에 들어왔어요. 많이 놀라셨겠어. 옆 침대 보호자 아주머니가 사과 한 조각을 작은 접시에 담아 제 쪽으로 슬쩍 밀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아빠는 새벽에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에 말끝을 흐리는데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드세요, 보호자님. 보호자가 먼저 쓰러지면 안 돼요. 저는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었지만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더니 남편에게 카톡이 와 있었어요. 미경아, 어머니가 화 많이 나셨어. 너 적금 다 깼다며.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었다며. 그거 신우이가 어떻게 알고 어머니한테 다 말씀드렸어. 저는 그 카톡을 2번 읽었어요. 은행에서 적금 해지한 게 오전 9시였는데 신우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죠. 그러다 떠올렸어요. 신우이 남편이 그 은행 같은 지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답장도 하기 전에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남편 카톡이 한 줄 더 도착했죠. 어머니가 지금 병원으로 출발하셨대. 신우이랑 같이 가신다고. 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친정아빠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마취가 덜 풀려서 의식은 없었지만 미간이 살짝 찌푸려져 있었어요. 오후 5시가 다 되어갈 무렵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앞세우고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바카스 한 박스가 들려 있었는데 병문안 선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죠. 큰애미야. 병실 안 5분 보호자가 모두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2 손을 앞으로 모았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오셨어요? 지금 그 말이 입에서 나오니? 시어머니가 바카스 박스를 보호자 탁자 위에 쾅 내려놓으셨어요. 어머님, 일단 좀 앉으시고요. 앉기는 무슨, 너 적금 다 깼다며?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었다며? 시어머니 목소리가 병실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옆 침대 보호자 아주머니가 사과 깎던 칼을 슬그머니 내려놓으시는 게 보였죠. 어머님, 여기 병실이에요. 좀 작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왜 작게 말해야 돼? 시어미가 와서 한마디 하겠다는데. 신우이가 옆에서 시어머니 팔을 잡으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진정해요. 새언니도 새언니 사정이 있겠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신우이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 있는 게 다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친정아빠가 누워있는 침대 발치까지 성큼성큼 걸어오셨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침대 옆으로 한 발 다가섰죠. 사돈이 일찍 가시고 사돈 혼자 키운 거 알겠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한층 더 커졌어요. 솔직히 저 연세에 저 정도 다치면 얼마 못 살 텐데 왜 돈지랄을 하냐고. 병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옆 침대 아주머니의 보호자가 입을 떡 벌리고 우리 쪽을 쳐다보셨고 맞은편 대학생 청년은 이불을 코끝까지 끌어올리더라고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심해? 내 말이 어디가 심해? 그 돈이면 우리 성철이 사업자금에 보태야지. 시어머니가 한 손으로 친정아빠가 누운 침대를 가리키셨어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돈 낭비냐고. 큰 며느리가 정신을 차려야지.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거의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머님, 우리 아빠 듣고 계세요. 의식도 없는 사람이 뭘 들어. 들리지도 않는 사람한테 무슨 돈을 쏟아부어. 그 순간 친정아빠의 감긴 눈가에서 눈물 한 줄기가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베개 위로 또르르 굴러내린 그 눈물 한 방울을 저는 똑똑히 봤어요. 아빠. 저는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가 친정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마취 기운에 차갑게 식어있던 손이 미세하게 움찔거리는 게 느껴졌죠. 의식이 없으신 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셨던 거였어요.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어머님, 나가주세요. 뭐?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우리 아빠 앞에서 한마디만 더 하시면 저 진짜 못 참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셨어요. 큰애미가 시어미한테 나가라고 한다. 나가라고 해. 신우이야, 너 들었니? 신우이가 옆에서 어깨를 으쓱하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어머님 생신 한정식집 예약은 제가 직접 취소할게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어머님 통장으로 들어가던 생활비도, 한약값도, 계모임 회비도 다 끊겠습니다. 뭐라고? 어머님, 우리 아빠한테 얼마 못 산다는 말씀 오늘 똑똑히 들었어요. 다시는 잊지 않을게요. 시어머니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이게 미쳤나? 시어미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저 안 미쳤어요, 어머님. 정신이 너무 또렷해서 무서울 정도예요. 그때 옆 침대 보호자 아주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계셨죠. 어르신, 그만 좀 하세요. 환자들 다 못 자요. 댁이 뭔데 끼어들어. 댁이 끼어드는 일은 아니죠. 근데 병실에서 환자 앞에 두고 얼마 못 산다는 소리 하시는 어르신은 또 처음 봐서요. 아주머니가 침착하게 한마디 한마디 짚어 말씀하시는데 시어머니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무셨어요. 엄마, 그냥 가요. 더 있어봤자 새언니가 들을 사람도 아니에요. 신우이가 시어머니 팔을 잡고 끌었어요. 시어머니는 바카스 박스를 그대로 둔 채 병실 문을 쾅 닫고 나가셨죠. 문이 닫히고 한참 동안 병실 안은 고요했어요. 저는 그제야 친정아빠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미안해. 진짜 미안해. 친정아빠의 손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움찔거렸어요.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있었죠. 저는 그 눈물을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닦아드렸어요. 옆 침대 보호자 아주머니가 사뿐히 다가오시더니 제 옆에 쪼그려 앉으셨어요. 목소리를 한껏 낮춰 속삭이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양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했어요. 네. 아까 어르신 들어오시고 목소리 커지실 때 내가 핸드폰을 슬쩍 드러놨거든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를 올려다봤어요. 아주머니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보호자님 같은 분이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두고두고 시퍼렇게 멍이 든다고.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우리 어머니 한 달은 더 입원하시니까 마음 정하시면 언제든 말해요. 아주머니가 자리로 돌아가시고 저는 친정아빠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그제야 비로소 무너지지 않을 이유 하나를 손에 쥔 기분이었죠. 저녁 7시쯤 친정아빠가 처음으로 눈을 살짝 떴어요.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보다가 제 얼굴을 찾으셨어요. 미경아, 아빠 정신 들어? 아까 그 사람 누구냐? 저는 친정아빠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아무도 아니야, 아빠. 잘못 들으신 거야. 친정아빠가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감긴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히는 걸 보고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이 어느새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병실 형광등 불빛 아래 바카스 박스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는 그 바카스 박스를 들고 병실 밖 쓰레기통으로 걸어 나갔어요. 복도 끝 휴지통에 박스를 통째로 쳐박고 돌아서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저는 통화 거절을 누르고 그 자리에서 문자 한 줄을 보냈어요. 오늘 밤 집에 잠깐 들를게요. 밤 11시쯤 저는 1인 간병인을 임시로 부르고 잠깐 집에 들렀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텔레비전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왔어? 어머니 진짜 너무하셨대.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어요. 근데 너도 좀 심했어, 미경아. 뭐가? 장인어른 병원비 되겠다고 적금 깨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었다며. 어머니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라셨겠어. 저는 가방을 식탁 의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남편은 사과 한마디 없이 책망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빠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기는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적금까지 깰 일이었냐는 거지. 좀 의논을 했어야지. 의논? 새벽 4시에 누구하고 의논을 해. 그래도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30 파일처를 꺼냈죠. 결혼 15년간 시댁으로 송금한 모든 내역을 매달 출력해 모아둔 종이 뭉치였어요. 두께만 5cm가 넘었어요. 거실 식탁 위에 그 파일처를 쾅 내려놓았어요. 남편이 의아한 얼굴로 식탁 쪽으로 다가왔어요. 이게 뭐야? 앉아봐, 여보. 미경아, 갑자기 왜 그래? 앉으라고. 남편이 마지못해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파일철 첫 장을 펼쳤어요. 2010년 3월. 시아버지 한약값 32만 원. 시어머니 계모임 회비 20만 원. 남편이 그 종이를 한번 훑어보더라고요. 이게 뭐 어쨌다고? 여보, 한 장 한 장 다 넘겨봐. 내가 왜? 넘겨보라고. 결혼 15년이야. 한 달도 빠짐없이 다 적혀 있어. 남편이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종이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계산기를 꺼냈죠. 키패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새벽 거실을 채웠어요. 매달 시아버지 한약값 32만 원. 시어머니 계모임 회비 20만 원. 도련님 사업자금 대출이자 47만 원. 아가씨 카드 대납 평균 35만 원. 저는 계산기 화면을 남편 쪽으로 돌렸어요. 한 달 평균 134만 원. 1년이면 1,608만 원. 15년치 합산하면 2억 3,140만 원이야. 남편이 종이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게 진짜야? 진짜냐고? 여기 통장 사본까지 다 첨부돼 있어. 미경아, 잠깐만. 이건 그 돈이면 우리 아빠 가게 전세금을 2번도 더 마련하고도 남아. 저는 계산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여보, 아까 어머님이 그러셨어. 우리 아빠 의식 없는 침대 앞에서 얼마 못 살 텐데 돈 낭비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 같은 병실 환자분들이 다 들었어. 보호자분 한 분이 다 녹음하셨고 남편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어요. 녹음을? 응. 어머님은 모르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물 한 잔을 따라 식탁으로 돌아오는 동안 남편은 파일철의 마지막 장을 펼치고 있었어요. 거기엔 형광펜으로 표시한 합계 금액이 적혀 있었죠. 여보, 우리 아빠 수술비랑 2차 수술 예정 비용, 재활치료비까지 합치면 4천만 원이야.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내가 그 4천만 원이 아까워서 친정 아빠한테 못 쓰는 사람이었으면 어머님께 15년간 그 돈을 갖다 바치지도 않았을 거야. 미경아, 오늘 어머님이 우리 아빠한테 하신 말씀 평생 못 잊어. 우리 아빠가 의식이 흐릿한 채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셨거든. 남편이 입을 열려다 다물었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여보, 결심했어. 지금 이 자리에서 통보할게. 뭘? 다음 달부터 어머님 통장으로 들어가던 생활비, 한약가, 계모임 회비 다 끊을 거야. 도련님 사업자금 보증도 내일 은행 가서 해지하고 아가씨 카드 연동도 다 풀 거야.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미경아, 진정해. 일단 좀 진정하고. 진정했어. 너무 진정해서 손이 안 떨려. 그래도 부모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여보, 어머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진짜 한번 말해봐.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15년간 어머님이 우리 친정에 안부 전화 한 번 하신 적 있어? 추석에 우리 아빠한테 송편 한 박스 보내신 적 있어? 새해에 세배라도 한 번 받으러 오라고 하신 적 있어? 그건 우리 아빠가 매년 어머님 생신마다 분식집 일찍 닫고 한복 한 벌 값을 봉투에 담아 보내드린 건 알아? 어머님이 그 봉투 받으시고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씀하셨어? 남편이 다시 자리에 천천히 앉았어요. 미경아, 나는 진짜 몰랐어. 몰랐다는 말이 제일 무서워, 여보.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모를 일이야? 저는 식탁 위에 펼쳐진 파일철을 다시 덮었어요. 새벽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식탁으로 가져와 인터넷 뱅킹을 열었어요. 매달 25일에 자동이체되던 사건의 정기 송금을 하나씩 차분하게 해지했어요. 시어머니 계좌 이체 해지, 시아버지 한약값 결제 해지, 시동생 대출 자동이자 납부 해지, 시누이 카드 대납 연동 해지. 남편은 그 화면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정말 다 끊는 거야? 응, 다 끊어. 도련님 보증은 어떻게 하려고? 내일 아침 9시에 은행 갈 거야. 보증인 해지 신청할 거야. 남편이 한숨을 깊게 내쉬더라고요. 미경아, 도련님 사업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했단 말이야. 여보, 우리 아빠도 분식집이 마지막 일터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다고. 남편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가계부 어플을 열었어요. 시댁 지원이라는 카테고리를 길게 눌러 통째로 삭제했어요. 그 자리에 새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름을 입력했죠. 아빠 치료비. 적금 해지로 들어온 1,800만 원과 마이너스 통장 한도 3천만 원까지 합쳐 그쪽으로 옮겨두었어요. 새벽 2시 저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에서 캐리어를 꺼냈어요. 일주일치 옷가지를 차곡차곡 챙겨 넣었죠. 세면도구, 충전기, 슬리퍼까지 빠짐없이 챙겼어요. 거실로 나오는데 남편이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더라고요. 당분간 병원에서 잘 거야. 같이 갈까? 여보, 같이 와도 어차피 침대 하나야. 그리고 지금은 좀 떨어져 있고 싶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는데 식탁 쪽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아, 미안하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여보, 미안하다는 말은 어머님 입에서 먼저 나와야지. 문을 열고 나오는데 등 뒤로 한숨 소리가 길게 들렸어요. 새벽 3시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카톡이 한 통 와 있었죠. 큰애미야, 이번 달 생활비 왜 안 들어왔니? 통장 확인해봐라.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알림만 무음으로 돌려놓고 휴대폰을 가방에 집어넣었죠. 새벽 6시 병실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니 친정아빠가 얕은 잠에 빠져 계셨어요. 저는 친정아빠 손을 잡고 보호자 의자에 앉았어요. 손에는 어제보다 따뜻한 기운이 돌고 있었죠. 옆 침대 보호자 아주머니가 자판기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보호자님, 한 잔 드세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죠. 감사합니다. 이거 받으세요. 아주머니가 가운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어제 그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글로도 따로 적어드릴게요. 글로요? 내가 예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었거든요. 진술서 쓰는 거 익숙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무슨 말 했는지 다 적어드릴게요. 저는 USB를 손에 꼭 쥐고 아주머니를 바라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도 며느리 험담 좀 한다고 한바탕 하시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못 본 척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자리로 돌아가 다시 어머님 사과를 깎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USB를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 넣고 손글씨로 적힌 종이 한 장을 무릎 위에 펼쳤어요. 종이 맨 위에는 사건 일시와 장소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는 시어머니가 어제 쏟아낸 말들이 한 줄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종이를 가만히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병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한 줄기씩 들어오고 있었어요. 친정아빠의 손가락이 제 손바닥 안에서 천천히 움직였어요. 저는 그제야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줄을 끊은 지 3일째 되는 날 오전, 시어머니의 카톡과 부재중 전화는 17통이 쌓여 있었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한 줄짜리였죠. 야, 너 진짜 1억이야. 시어미가 죽었니 살았니?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어요. 병실 보호자 의자에 앉아 친정아빠의 죽그릇을 들고 한 숟갈씩 떠먹여드리고 있었거든요. 아빠, 한 입만 더. 됐다, 우리 딸. 너도 좀 먹어. 내 걱정 말고 아빠나 드셔. 친정아빠가 죽을 한 입 받아 삼키시는 동안 보호자 대기실 쪽에서 누군가 다급한 발소리로 다가오는 게 들렸어요. 병실 문이 벌컥 열렸고 시동생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형수님, 잠깐 나와보세요. 도련님, 여기 병실이에요. 잠깐만요. 진짜 잠깐만 시간 좀 내주세요. 저는 죽그릇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친정아빠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아빠, 금방 올게. 복도 끝 보호자 대기실로 나가니 시동생이 두 손을 비비며 서 있었어요. 형수님, 보증금 대출건 은행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보증인이 해지됐다고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의자에 앉아 시동생을 올려다봤어요. 도련님, 제가 어제 은행 가서 보증 해지했어요. 네.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도련님. 시동생이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저 이번에 진짜 잘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자리도 진짜 좋아요. 한 달이면 본전 뽑는다고요. 도련님 그 말 두 번째 카페 차리실 때도 똑같이 하셨어요. 이번엔 진짜 달라요. 시동생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대기실 한쪽에서 음료수를 마시던 옆 병실 환자 보호자 두 분이 우리 쪽을 흘끔거리시는 게 보였어요. 자기들끼리 수군거리시더라고요. 시동생이 그제야 주변을 의식하고는 의자 끝에 걸터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형수님, 어머니가 알면 진짜 큰일 나요. 큰일이라뇨, 도련님. 어머니가 형수님 안 그래도 벼르고 계신다고요. 이거 알면 진짜 가만 안 계실 거예요. 저는 시동생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협박조로 말꼬리를 올리는 게 그 어머님의 그 아들이구나 싶더라고요. 도련님, 가만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네. 어머님이 가만 안 계시면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시동생이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어머님 며느리 노릇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 쫓아내실 거예요? 아니면 어머님이 저를 친정 보내실 거예요? 형수님, 그게 아니라. 도련님, 이제 어머님 핑계 그만 대세요. 도련님 사업은 도련님이 책임지셔야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동생이 제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가볼게요, 도련님. 아빠 죽다 식어요. 병실로 돌아오니 친정아빠가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미경아, 무슨 일이냐? 아무 일도 아니야, 아빠. 자, 한 입 더. 저녁 7시쯤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길게 울렸어요. 신우이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새언니, 아가씨, 왜요? 새언니가 또 잠가놨어? 나 지금 백화점인데 카드가 한도 초과로 막혔어. 신우이 목소리에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저는 병실 복도로 나와 창가에 등을 기댔어요. 아가씨, 그 카드 제 카드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까지 잘 썼는데 갑자기 왜? 이제부터 본인 카드는 본인이 결제하셔야 해요. 새언니, 진짜 이럴 거야? 엄마가 새언니 욕시장 바닥에 다 퍼뜨리고 다닌다고. 아가씨, 어머님이 시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건 어머님 자유예요. 저도 이제 제 돈 어떻게 쓸지 정할 자유 좀 가질게요.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지만 무음으로 돌려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분식집 단골이셨던 시장 아주머니 한 분이 친정아빠 병실로 문병을 오셨어요. 작은 음료 한 박스를 들고 오셨는데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셨어요. 미경 엄마, 아니 미경아. 너 시어머니 한복집에서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닌다. 뭐라고요? 큰 며느리가 친정에 미쳐서 시어미한테 돈 한 푼 안 보낸다고. 시장 아줌마들 다 그 얘기야. 저는 친정아빠 침대 머리맡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어요. 아주머니, 그 말씀 어디서 들으셨어요? 우리 단골 아줌마가 한복집 옆 가게에서 들었대. 시어머니가 손님들한테 다 떠벌리고 다닌다더라. 친정아빠가 천천히 눈을 뜨고 천장을 응시하시더니 저를 한번 돌아보셨어요. 미경아, 신경 쓰지 마라. 아빠 신경 안 써. 그래, 우리 딸이 그런 거 신경 쓸 사람도 아니지. 아주머니가 친정아빠 손을 토닥이고 가신 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보호자 의자에 앉았어요. 오후가 되니 학교 선배 언니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미경아, 점심 같이 먹을래? 병원 근처 김밥집에서 사갈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언니 고마워요. 와주세요. 선배 언니가 병원 1층 카페에서 김밥 2줄과 컵라면을 사들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친정아빠 간병을 간호사 선생님께 잠시 부탁드리고 카페로 내려갔죠. 미경아, 얼굴이 반쪽이 됐어. 언니, 나 진짜 못하겠어요. 저는 김밥 한 줄을 앞에 두고 입맛도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처음부터 다 말해봐. 저는 새벽 4시 17분 전화부터 시작해서 병실 막말, 시동생 협박, 신우이 카드까지 1시간 동안 다 털어놓았어요. 선배 언니가 끝까지 다 듣고는 컵라면 국물을 한 입 마셨어요. 미경아, 너 그동안 진짜 사람도 아니었네. 언니,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려. 지금 잘하고 있어.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마. 근데 언니, 시어머님이 시장에서 저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니신다는데. 미경아, 시어머님 시장 욕이 무서워? 너 친정 아빠가 의식 흐릿한 채로 그 말씀 들으시고 흘리신 눈물보다 더 무서워? 저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목이 콱 메었지만 천천히 씹어 삼켰어요. 미경아, 사람이 한 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돼. 시댁이 무슨 부모님이야. 시댁은 시댁이지. 언니 고마워요. 고맙긴. 김밥값 네가 내. 선배 언니가 농담을 던지시는데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저녁 6시쯤 병실로 돌아오니 친정아빠가 의식을 더 또렷이 되찾으셨더라고요. 저를 보시더니 손을 살짝 들어 보이셨어요. 미경아, 이리 와봐. 아빠, 어디 불편해? 아니다. 그냥 우리 딸 손 한번 잡고 싶어서. 저는 친정아빠 침대 옆에 앉아 손을 내밀었어요. 친정아빠가 제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으셨어요. 손에 굳은 살이 가득한 그 따뜻한 손이 제 손등 위에서 떨고 있었어요.
미경아, 내 시어머니가 한 말 다 잊어버려라. 아빠, 우리 딸은 아무 잘못 없다. 알겠지? 저는 친정아빠 손을 두 손으로 꽉 잡고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친정아빠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아빠 미안해. 진짜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하냐? 미안한 건 그 사람들이지. 친정아빠가 천천히 눈을 감으셨다 다시 뜨셨어요. 미경아, 우리 딸이 한번 결심한 건 끝까지 해라. 아빠는 우리 딸 결심 믿는다. 아빠, 저는 친정아빠 손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남편이 굳은 얼굴로 들어섰어요.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미경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여보, 어떻게 왔어? 어머니가 이거 가져다 주라고 하셔서. 남편이 보호자 탁자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저는 친정아빠 손을 한 번 더 꼭 쥐고는 봉투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봉투 안에서 꺼낸 것은 A사 한 장이었어요. 맨 위에 제목이 큼지막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시부모 부양 합의서. 저는 그 종이를 손에 든 채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남편 얼굴이 어두웠지만 어머니 심부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죠. 병실 안다른 환자분들이 우리 쪽으로 슬쩍 시선을 던지셨어요. 옆 침대 보호자 아주머니가 사과 깎던 손을 또 멈추셨고요. 저는 그 합의서를 천천히 펼쳤어요. 깨알 같은 글씨가 한 페이지 가득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깨알 같은 글씨가 한 페이지를 빼곡히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합의서를 처음부터 한 줄씩 읽어내려갔죠. 매달 시부모 생활비 150만 원 무기한 송금. 시동생 사업자금용 며느리 명의 신용대출 5천만 원 추가 실행. 명절 생신 경조사 비용 별도 부담. 위반 시 며느리 명의 부동산 지분 일부 양도. 저는 그 종이를 다 읽고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미경아, 일단 한번 읽어보라고 하셔서. 여보, 어머니가 직접 변호사 사무실 가서 받아오신 거래. 이걸 어머님이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서? 응. 저는 합의서를 보호자 탁자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어요. 가방을 끌어당겨 지퍼를 열었죠. 어제 옆 침대 보호자 아주머니가 정리해 주신 진술서 한 장과 USB를 꺼냈어요. 거기에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30 파일철까지 어제 집에서 챙겨 와둔 게 있었어요. 5cm 두께의 그 종이 뭉치를 천천히 합의서 옆에 올려놓았어요. 남편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게 다 뭐야? 여보, 앉아봐. 미경아, 앉으라고. 남편이 보호자 탁자 맞은편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저는 파일철을 그 앞으로 밀었어요. 한 장 한 장 다 넘겨봐. 또. 이번엔 끝까지 봐. 마지막 장까지.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파일철 첫 장을 펼쳤어요. 저는 그 옆에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병실 보호자 침대 한쪽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펼쳤고 녹음 파일을 처음부터 재생했죠. 병실 안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또렷한 음질로 흘러나왔어요. 사돈이 일찍 가시고 사돈 혼자 키운 거 알겠는데 솔직히 저 연세에 저 정도 다치면 얼마 못 살 텐데 왜 돈지랄을 하냐. 같은 병실 다른 환자분들까지 모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셨어요. 옆 침대 보호자 아주머니는 사과 깎던 칼을 그릇 위에 가만히 내려놓으셨어요. 녹음 속 시어머니 목소리가 한층 더 올라갔어요. 그 돈이면 우리 성철이 사업 자금에 보태야지.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돈 낭비냐. 큰 며느리가 정신을 차려야지. 남편이 파일철을 넘기던 손을 멈췄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더라고요. 녹음이 다 끝나고도 병실 안은
한참 동안 조용했어요. 심전도 기계의 삑삑 하는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죠. 침대 위 친정아빠는 두 눈을 감고 계셨지만 눈가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진짜 저렇게 말씀하셨어? 여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잖아. 미경아, 나는 몰랐다고 또 말하려고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옆 침대 보호자 아주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우리 쪽으로 한 발 다가오시더라고요.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남편분, 이런 어머니를 둔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남편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할 게 뭐예요? 옆에 보호자님이 듣고 사신 거지. 아주머니가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파일철 마지막 장에 형광펜으로 표시된 숫자에 남편의 시선이 멈췄어요. 15년 합계 2억 3,140만 원. 남편이 그 숫자에서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친정아빠 침대 쪽을 바라봤어요. 친정아빠 손가락이 이불 위에서 살짝 움직이는 게 보였죠. 저는 그 손을 잡으러 다가갔어요. 아빠, 잠깐 자리 옮길게. 미안해. 괜찮다, 우리 딸. 밤 11시, 저는 남편을 병실 복도 끝 벤치로 데리고 나갔어요. 복도는 형광등 불빛만 깜빡거렸고 멀리서 야간 근무 간호사 선생님이 카트를 끌고 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남편이 벤치에 앉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미경아, 미안하다. 내가 다 몰랐다. 여보, 진짜 미안하다. 내가 진짜, 여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낼 일이 아니야. 남편이 얼굴에서 손을 떼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 내 월급이 실수령 250만 원이야. 어머님이 매달 150만 원 가져가시면 우리 부부는 100만 원으로 살아야 돼. 우리의 학원비, 관리비, 식비, 보험료 다 그 안에서 쓰라는 거잖아. 미경아, 그것도 모자라서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또 더 받으라고? 위반하면 부동산 지분 양도까지 한다고? 남편이 다시 고개를 떨궜어요. 여보, 어머님이 며느리를 사람으로 보긴 하시는 거야? 미경아, 내가 잘 말씀드릴게. 여보가 말씀드린다고 어머님이 들으셔? 해볼게. 저는 벤치에 기대 앉아 천장 형광등을 올려다봤어요. 깜빡거리는 불빛이 자꾸 눈을 찔러서 저는 눈을 감았어요. 여보, 결혼 15년 동안 내가 한 번이라도 큰 소리 낸 적 있어? 없지. 여보 양말 빨아본 적 없어? 시어머님 한복 다림질해 드린 적 없어? 시아버님 한약 받으러 매주 한의원 다녀온 적 없어? 도련님 사업 망할 때마다 보증 서줬어. 안 서줬어? 다 했지. 그런데 우리 친정아빠 한 분 챙기겠다고 적금 깬 게 그렇게 큰 죄야? 남편이 입을 열려다 다물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보, 합의서는 못 써. 미경아, 못 써. 그 도장 내 손으로는 못 찍어. 어머니께는 내가 말씀드릴게. 여보가 말씀드리고 안 드리고는 여보 자유야. 근데 나는 못 써. 저는 그 말만 남기고 병실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벤치에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새벽 1시쯤 조용히 병원을 떠났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결국 시어머니가 직접 병원에 들이닥치셨어요. 이번에는 시누이와 시동생까지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병실이 아닌 1층 카페로 저를 호출하셨고요. 분위기는 마치 청문회 같았어요. 저는 옆 침대 보호자 아주머니께 잠시 친정아빠 좀 봐달라고 부탁드리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카페 한쪽 구석 자리에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이 나란히 앉아 계셨고 제 자리는 그 맞은편 빈 의자였죠.
저는 천천히 그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님, 큰애미야.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자마자 핏대를 세우셨어요. 너 시험이 망신 줄 작정이냐? 시장 바닥에 내 욕이 다 퍼졌다. 어머님, 내가 30년을 시장에서 큰언니 소리 듣고 살았는데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제 동네 웃음거리가 됐다고. 옆에서 시동생이 잔뜩 풀이 죽은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저는 시동생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시어머니께 시선을 돌렸어요. 도련님, 가족이라는 말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형수님, 가족이면 우리 아빠 병실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가족이면 무면허 알바생 굴려가면서 돈 벌어요? 시동생 얼굴이 굳었어요. 형수님, 그건 또 뭔 소리예요? 도련님은 모르시는 게 좋겠죠. 아직 모르시는 척 하시는 거면요. 시어머니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한번 내려치셨어요. 큰애미야, 말 돌리지 마라. 합의서는 어떻게 할 거냐? 도장 찍을 거냐 말 거냐? 어머님, 그 합의서요. 그래, 못 씁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뭐, 못 써? 시어미가 직접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서 받아온 걸 못 써? 네, 못 써요. 이 미친 것이.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그 순간이었어요. 카페 입구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고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손에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계셨죠. 시장 골목에서 30년간 떡집을 하시는 옥자 이모님이셨어요. 옥자 이모님이 우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시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가더라고요. 종이 가방 안에서 옥자 이모님이 천천히 꺼내신 건 누렇게 빛바랜 봉투 하나였어요. 옥자 이모님이 그 누런 봉투를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엉덩이를 반쯤 뗀 채로 굳어 있었어요. 옥분아, 좀 앉아라. 옥자 이모님의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옥자 이모님은 시어머니 옆에 의자를 끌어와 앉으시더니 저와 남편까지 한 번씩 둘러보셨어요. 옥분아, 30년을 같은 골목에서 봐왔다. 너 오늘은 도가 지나쳤어.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한정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 너도 잘 알면서. 시어머니 입술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카페 의자 등받이에 가만히 등을 기댔어요. 옥자 이모님이 저를 한번 돌아보시더니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미경 엄마, 우리 옥분이 한복집이랑 미경이 아버지 분식집이 한때 같은 골목에 있었어. 알고 있었나? 아니요, 이모님. 바로 옆 가게였어. 골목 끝에서 분식집이 떡볶이 끓이고 그 옆에서 우리가 떡 빚고 또 그 옆에서 옥분이가 한복 짓고 시장 사람들이 셋이 사이 좋다고 그렇게 부러워했다. 옥자 이모님이 봉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셨어요. 남편이 옆에서 입을 살짝 벌리고 있었어요. 성우, 너도 더더욱 모를 거다. 너희 결혼식 직전에 말이야. 네, 이모님. 미경이 아버지가 사과를 한 박스 들고 너희 집에 인사를 가셨어. 손으로 직접 깎은 사과 박스를 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짧게 들이마셨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친정아빠는 단 한 번도 시댁에 인사 갔다는 말씀을 저에게 하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 딸 잘 부탁드린다고 그 양반이 머리를 그렇게 숙이고 들어가셨어. 분식집 일찍 닫고 양복 한 벌 빌려 입으시고. 이모님, 진짜요? 내가 봤어. 우리 가게 앞을 그 사과 박스 들고 지나가셨거든. 그날 아침이 어찌나 화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난다. 옥자 이모님이 시어머니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옥분아, 그 사과 한 알 너랑 내 남편이 그 자리에서 같이 베어 물었다며.
시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언니, 한 알씩 베어 물고 사돈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까지 받았다며. 내가 그날 너희 집에서 나오는 사돈 양반 직접 봤거든. 분식집 들렀더니 우리 딸 잘 부탁받고 왔다고 그 양반이 어찌나 기뻐하셨는지 남편이 옆에서 작게 신음을 내뱉었어요. 엄마, 그게 진짜야? 성우야. 엄마, 사돈 어른이 그렇게 우리 집에 인사 오셨다는 거 진짜야? 시어머니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어요. 옥자 이모님이 봉투를 손가락 끝으로 다시 두드리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옥분아. 언니 그만하자. 그만은 무슨 그만이야. 너 시장에서 며느리 험담하고 다니길래 내가 오늘 작정하고 온 거다. 옥자 이모님이 봉투에서 누렇게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어요. 오래된 차용증 같은 거였어요. 20년 전 옥분이 한복집이 부도 직전까지 갔던 거 알지?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어요. 옥분아 앉아라. 옥자 이모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의자에 풀썩 주저앉으셨죠. 그때 미경이 아버지가 자기 분식집 전세 보증금을 빼서 500만 원을 빌려줬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카페 의자에서 등을 고추 세웠어요.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한참을 맴돌았어요. 20년 전 500만 원이면 지금 시세로 따져도 친정아빠가 분식집 한 달 매출을 통째로 털어도 만지기 어려운 돈이었거든요. 이모님, 우리 아빠가요? 그래, 미경아. 그때 미경이 아버지가 가게 전세 보증금을 5천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줄이셨어. 분식집 자리 옮기시고 평수도 줄이시고. 이모님, 그 500만 원이 옥분이 한복집 돌아가는 마지막 빚을 막은 돈이다. 그 돈 없었으면 옥분이는 그때 한복집 정리하고 시장 떴어. 옥자 이모님이 차용증을 시어머니 쪽으로 슬쩍 밀어놓으셨어요. 이거 한정수 씨가 안 받겠다고 그때 그러셨지. 사돈 될 사람한테 무슨 차용증이냐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새파래졌다를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뒀다. 옥분이 너는 이거 그날 보고도 모른 척했고. 언니, 그거 어디서 났어? 한정수 씨가 그날 가게 두고 가셨어. 내가 챙겨놨다. 옥자 이모님이 봉투 안에서 사진 한 장을 더 꺼내셨어요. 빛바랜 사진이었는데 사과 한 박스를 들고 환하게 웃고 계신 친정아빠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건 그날 미경이 아버지가 너희 집 갔다 나오는 길에 우리 가게 들르셨을 때 내가 찍어둔 거다. 저는 그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지금보다 머리숱이 훨씬 많으셨던 아빠가 사과 박스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고 계셨어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모님, 미경아, 너한테는 이거 줄 거다. 가져가. 옥자 이모님이 사진과 차용증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저는 두 손으로 그 종이들을 받았어요. 손이 떨려서 사진이 잠시 떨렸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가만히 응시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진짜야? 사돈 어른이 그 500만 원을 우리한테 빌려주셨다는 거. 진짜냐고. 성우야. 엄마, 대답해. 진짜야, 아니야. 시어머니가 한참 만에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빌렸다. 갚았어? 아니. 한 번도 못 갚았다.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옆에서 시동생과 시누이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저는 옥자 이모님이 주신 사진을 가방 안쪽 깊은 곳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 차분하게 한마디만 말씀드렸죠. 어머님, 그 500만 원에 20년치 이자만 붙여도 얼마인 줄 아세요? 큰애미야.
제가 어머님께 그 돈 갚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어머님이 우리 아빠한테 얼마 못 살 텐데 돈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그 사과 박스를 떠올리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서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카페를 나가버리셨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동문을 박차고 나가시는 모습을 시동생과 시누이가 멍하니 바라봤어요. 옥자 이모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셨어요. 미경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다. 네, 이모님. 시장 입구 한복집 같은 건물 1층에 야간 카페 하나가 새로 들어왔어. 일주일쯤 됐다. 저는 사진을 가방에 넣다 말고 옥자 이모님을 올려다 봤어요. 야간 카페요? 그래. 시장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말이 좀 있어. 사장이 한복집 작은 아들이라더라. 저는 시동생 쪽을 한번 돌아봤어요. 시동생이 시선을 슬쩍 피하더라고요. 옥분이가 그 카페 가게세 도와줬다는 말도 있고 사업자 등록도 안 했다는 말도 있고 내가 그 안쪽 사정까지는 모른다. 이모님, 근데 어쩐지 마음에 걸려서 너한테는 한마디 해두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옥자 이모님이 그 말씀을 남기시고 카페를 떠나셨어요. 저는 사진을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옥자 이모님 말씀이 자꾸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저녁 8시 친정아빠 병실에 한 분이 더 찾아오셨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셨는데 자신을 분식집 단골이라고 소개하셨어요. 한 사장님, 저 기억하시죠? 매일 새벽에 우유 한 잔이랑 떡볶이 한 접시 먹고 가던 사람. 아, 그 새벽 양반. 친정아빠가 침대에 누운 채로 작게 웃으셨어요. 제가 매일 새벽 그 횡단보도 건너서 출근하거든요. 사장님 사고 난 그 자리요. 남자분이 보호자 의자에 살짝 걸터 앉으시더니 저를 한번 쳐다보셨어요. 보호자님, 제가 그날 새벽에 본 게 좀 있어서요. 본 게요? 그 오토바이요. 사장님 친 그 오토바이가요. 저는 자세를 바로 했어요. 보험사 직원이 영세 대행업체 소속이라고 그러던데요. 아니에요, 보호자님. 그 오토바이 영세 배달 대행업체가 아니에요. 네. 저는 가방에서 옥자 이모님이 주신 사진을 살짝 만지작거리던 손을 멈췄어요. 시장 입구 한복집이요. 그 한복집 같은 건물 1층에 야간 배달 전문 카페가 새로 들어왔어요. 사장님 사고 일주일 전쯤에요. 야간 카페요. 저는 한 박자 늦게 그 단어를 따라했어요. 네. 그 카페 알바생이 헬멧도 안 쓰고 새벽마다 오토바이를 끌고 나가요. 무면허로요. 무면허요? 네. 제가 매일 같은 시간에 봐서 알아요. 운전이 영 위태위태했어요. 남자분이 잠시 멈추셨다가 한마디를 더 보태셨어요. 그리고 보호자님, 그 카페 사장이요. 누군데요? 한복집 작은 아들이래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다들 알고 있어요. 옥자 이모님이 카페에서 마지막에 흘리듯 던지신 한마디가 그제야 머릿속에서 정확히 맞물렸어요. 저는 친정아빠 손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려 의자 등받이에 등이 그대로 무너졌어요. 머릿속에서 단 한 문장만 반복해서 울렸어요. 내 아빠를 다치게 한 사람이 내가 15년 동안 돈을 갖다 바친 그 집 사람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학교에 추가 연차를 냈어요. 옥자 이모님이 챙겨주신 차용증과 사진, 옆 침대 보호자 아주머니가 정리해주신 진술서와 USB, 그리고 어젯밤 분식집 단골 손님이 알려주신 야간 카페 CCTV 정보까지 모두 들고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향했어요. 담당 형사님이 책상 앞에서 자료를 한 장씩 천천히 넘기시더라고요. 보호자님,
이거 단순 뺑소니가 아닙니다. 형사님, 무면허 운전 방조에 사업주 책임까지 따져볼 사안이에요. 야간 무신고 영업이면 더 무거워지고요. 형사님이 USB를 컴퓨터에 꽂으셨어요. 녹음 파일은 따로 듣지 않으셨지만 진술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으셨죠. CCTV 위치 정보가 적힌 메모지를 받아보시고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보호자님, 가해 차량 사업주가 정식 신고 없이 운영한 곳이면 보험사 한도 얘기 다시 봐야 합니다. 어떻게요? 피해자 측에서 직접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어요. 저는 책상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님이 펜을 들고 종이에 무언가를 적으셨어요. 오늘 안에 사업주 신원 확인 들어갑니다. 출석 요구서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형사님. 감사는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는 경찰서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입구 계단에 잠시 앉아 있었어요. 햇볕이 따가운 정오 무렵이었는데 제 몸은 또 한기가 들었죠. 오후 2시쯤 시동생에게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발송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 소식을 어디서 어떻게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30분 만에 우리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저는 잠시 집에 들러 빨래를 돌리고 있었거든요. 현관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거실로 뛰어들어 오셨어요. 큰애미야.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큰애미야, 우리 성철이가. 시어머니가 거실 한복판에 그대로 무릎을 꿇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큰애미야, 우리 성철이만 좀 살려도. 응? 시어머니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어요. 저는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지도 그렇다고 비웃지도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천천히 앉았죠. 어머님, 일어나서 소파에 앉으세요. 큰애미야. 앉으시라고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한참 만에 떨리는 손으로 소파 모서리를 잡고 일어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시기를 기다린 뒤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병실에서 우리 아빠한테 하신 말씀 그대로 돌려드릴까요? 큰애미야. 얼마 못 살 텐데 돈 낭비하지 말고 냅두라셨죠. 도련님도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까요? 죄질이 무거운데 변호사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가만두라고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다시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하셨어요. 큰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우리 성철이만 좀. 저는 시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평생 시장통에서 큰언니 소리 듣던 분이 며느리 집 거실 바닥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우시는 그 모습을 저는 그저 묵묵히 지켜봤어요. 마음이 후련하지도 통쾌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슬펐어요. 저녁 7시쯤 신우이의 인스타그램이 시장 상인 단톡방에서 폭로되기 시작했어요. 신우이가 그동안 올렸던 명품 인증샷들이 사실은 시댁돈이 아니라 큰올케 카드로 결제되었다는 거였어요. 같은 시장 분식집 단골이셨던 아주머니가 그 단톡방 캡처를 친정아빠 병실로 가져오셔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미경아, 이것 좀 봐라. 아주머니, 이게 다 뭐예요? 신우이가 결혼하고 시댁 옆 동네에 네일샵 차렸잖아. 거기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단다. 화면에는 신우이를 두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쏟아내신 말씀들이 가득했어요. 옳게 돈 뜯어서 명품 자랑한 허세 사기꾼. 새언니가 카드 발급해줘서 명품 산 거 알고도 모른 척한 시집 사람들 다 똑같다. 저는 그 캡처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친정아빠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미경아, 시아버지도 한바탕 하셨다더라. 시아버님이요. 매달 받던 한약이 끊겼지. 한의원에 직접 전화해서 외상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셨대. 저는 친정아빠 손을 잡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랑 부부싸움을 하셨대.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했길래 한약값도 못 대냐고. 같은 날 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께 큰 소리를 내셨다는 이야기가 시누이를 통해 새어나왔어요. 당신이 30년간 사돈한테 진 빚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다는 게 말이 되냐? 나도 그때 그 사과 한 알같이 받아먹었던 사람인데 내가 무슨 낯으로 시장 골목을 다니냐? 시댁 거실은 그날 밤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침묵의 공간이 되었다고 시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친정엄마 친구 아주머니께 전화로 털어놓았다고 해요. 3일 뒤 시동생은 결국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무면허 알바생 고용, 야간 무신고 영업, 피해자 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를 앞두게 되었죠.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피해자 측과의 형사 합의가 시급한 상황으로 몰렸어요. 시동생이 친정아빠 재활병동 병실에 직접 찾아온 건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이번엔 어머니도 형도 누구도 없이 혼자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친정아빠 침대 옆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사돈어른, 누구신가? 저 한복집 작은 아들입니다. 친정아빠가 천장을 한번 보시고는 천천히 시동생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어요. 자니가 사돈어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시동생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어요. 저는 침대 옆에 서서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형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평생 갚을게요. 도련님 살려달라는 말, 우리 아빠가 그 횡단보도에서 외치셨을 거예요. 시동생이 그 자리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친정아빠가 한참 동안 시동생을 바라보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자네, 내 사돈어른, 내 딸한테 빌게. 내가 아니라. 시동생이 무릎으로 제 쪽으로 한 발 다가왔어요. 형수님, 한 번만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저는 시동생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 차분하게 말씀드렸죠. 도련님, 합의는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실 거예요. 절차대로 가시면 됩니다. 형수님, 도련님 가세요. 우리 아빠 쉬셔야 해요. 시동생이 무릎을 꿇은 채로 한참을 더 빌다가 결국 일어서서 병실을 나갔어요. 다음 날 시아버지께서 변호사 사무실로 동행하셨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 세 사람이 함께 변호사 앞에 앉았고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에 서명을 하셨어요. 한복집 가게 보증금 전액을 빼서라도 친정아빠의 치료비, 재활비, 위자료 일체를 책임진다는 공증각서였어요. 시아버지가 도장을 찍으시고는 그 종이를 제 손에 직접 건네셨죠. 큰애미야 미안하다. 아버님, 내가 그동안 너무 모른 척했다. 그 사과 한 알같이 받아먹은 사람이 나였는데 저는 그 각서를 두 손으로 받았어요. 시아버지가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시는 길에 처음으로 제 어깨를 한번 토닥여 주셨어요. 그날 밤 남편이 안방으로 저를 따로 불렀어요. 저는 캐리어 옆에 앉아 남편을 마주봤어요. 미경아, 엄마가. 여보. 말해. 우리 이혼은 안 할 거야. 남편이 어깨가 한번 들썩이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앞으로 시댁이랑 우리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 설정할 거야. 미경아. 앞으로 시댁 송금은 전부 끊어. 명절, 생신, 경조사도 우리 가계부 안에서만 움직일 거야. 어머님이 부르신다고 무조건 달려가는 일도 없을 거고.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여보,
우리 아빠한테는 여보가 직접 사과해. 사위로서 할게. 진짜 할게. 남편이 처음으로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손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친정아빠가 마침내 일반 병동에서 재활병동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저는 재활병동 이동 침대 옆을 따라 걸으며 휴대폰을 꺼내 옥자 이모님과 옆 침대 보호자 아주머니 그리고 친정아빠 분식집 단골 손님 5분께 한 통씩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한번 정리할 자리를 마련하려고요. 내일 오후 2시 병원 정문 앞 작은 벤치로 와주세요. 답장은 모두 같았어요. 당연히 가야지. 다음 날 오후 2시 병원 정문 앞 작은 벤치에 시어머니가 먼저 와 앉아 계셨어요. 저는 천천히 벤치 쪽으로 걸어갔어요. 벤치 뒤편 화단 옆으로는 옥자 이모님과 옆 침대 보호자 아주머니 그리고 친정아빠 분식집 단골 손님 5분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서 계셨어요. 증인이자 동행이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고는 자리에서 살짝 일어서려 하시더라고요. 큰애미야. 어머님, 그냥 앉아 계세요. 저는 시어머니 맞은편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죠. 봉투 안에는 15년치 송금 내역서, 사본 한 부, 병실 녹음 진술서 사본 한 부, 그리고 시아버지가 써주신 공증각서 사본까지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3가지를 한 장씩 시어머니 앞에 펼쳐 놓았어요. 어머님, 큰애미야. 저는 어머님을 법적으로 어떻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다만 앞으로 어머님 입에서 우리 아빠 이름이 한 번이라도 가볍게 나오는 순간 이 자료들은 전부 변호사 사무실로 갑니다. 큰애미야. 그리고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어머님 큰며느리 노릇을 안 합니다. 명절에 못 가요. 생신에도 못 가요. 어머님 부르신다고 못 달려가요. 한약가, 계모임 회비, 생활비 다 못 보냅니다.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입을 가리셨어요. 제가 어머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의는 어머님 며느리였다는 사실까지 지우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못합니다. 시어머니가 끝내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고개만 푹 숙인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계셨죠. 옥자 이모님과 단골 손님들이 그 장면을 묵묵히 지켜보셨어요. 30년 시장에서 큰언니 소리 듣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작아진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안녕히 가세요. 큰애미야, 한 번만. 가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 정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옥자 이모님이 시어머니 옆에 앉아 무어라 작게 말씀하시는 게 등 뒤로 들렸지만 저는 그 내용까지는 듣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시동생은 형사 합의금과 벌금 마련을 위해 시댁명의 아파트에 근저당을 잡았어요. 신우이는 결국 네일샵을 정리해 지방으로 이사를 갔고요. 시아버지는 한복집을 시어머니 손에서 빼앗아 직접 운영을 시작하셨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받은 성과급 전액과 자기 적금을 깨서 친정아빠 재활병원비 통장에 입금했어요. 저녁마다 친정아빠 병실에 들러 다리를 주물러드리며 사위 노릇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친정아빠도 어색하셨는지 손을 자꾸 빼시더라고요. 이서방, 자네 그만하고 가서 좀 쉬게. 장인어른, 오늘만 더 할게요. 자네도 회사 다녀와서 피곤할 텐데.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하게 해주세요. 친정아빠가 한참 만에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 달이 지나자 친정아빠가 휠체어를 타고 분식집으로 복귀하셨어요. 복귀하시는 첫날 아침 분식집 앞에는
단골 손님 아주머니들이 줄지어 서 계셨어요. 한 사장님, 살아 돌아오셨네. 오메, 우리 한 사장님 오늘 떡볶이 한 그릇 사갈라고 새벽부터 왔어. 친정아빠가 휠체어에 앉으신 채로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가게 한쪽에서 손에 든 휴지로 자꾸 눈가를 닦았어요. 남편이 옆에서 그런 저를 보더니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더라고요. 제 어깨를 끌어안고 토닥여주는 거였어요. 미경아, 오늘은 좀 울어. 실컷 울어. 여보, 결혼하고 한 번도 친정에서 안 울어봤잖아. 저는 그 말에 결혼 15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에서 마음 편하게 울었어요. 떡볶이 한 그릇 받아든 단골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시고는 가만히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그 다음 주 저는 옆 침대 보호자 아주머니와 옥자 이모님 그리고 분식집 단골 배달 기사 아저씨께 직접 손으로 쓴 편지와 작은 선물을 들고 한 분씩 찾아갔어요. 옆 침대 보호자 아주머니는 사과 한 상자를 받아 드시고는 한참을 웃으셨어요. 아이고, 보호자님. 사과는 또 왜 사왔어요? 이모님, 제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그때 그 USB. 당연히 할 일 한 건데 뭘 그래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못 본 척 했을라나? 이모님이 손사래를 치시다가 작게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보호자님, 그래도 다음에는 좀 더 빨리 그렇게 일어서요. 사람이 너무 오래 참으면 자기가 자기를 못 알아본대요. 옥자 이모님께도 작은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갔어요. 이모님, 진짜 감사합니다. 미경아, 너 아버지가 그 사과 박스 들고 가시던 날 그 양반 표정을 내가 평생 못 잊는다. 이모님, 너의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 너도 그런 거다. 옥분이 며느리 노릇 그만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저는 떡집 한쪽에서 또 한 번 눈물을 닦았어요. 3달 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분식집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낮 2시쯤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마침 친정아빠 옆에서 계산대를 보고 있었죠. 가게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더니 시어머니가 한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서 계셨어요. 사돈 어르신. 친정아빠가 휠체어에 앉으신 채로 천천히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어요. 들어오시오. 시어머니가 가게 안으로 한 발 들어오시더니 친정아빠 앞에서 그대로 깊이 머리를 숙이셨어요. 사돈 어르신,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갚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친정아빠가 한참 동안 침묵하셨어요. 저는 계산대 옆에 서서 두 분을 가만히 바라봤죠. 친정아빠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됐습니다. 사돈 어르신, 앞으로 우리 미경이 눈에서 다시는 피눈물 나게 하지 마십시오. 호칭 자체를 생략한 그 냉정한 존댓말 한 문장이 평생의 거리감을 못 박는 못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두 손을 모은 채 한참을 더 머리를 숙이고 계시다가 보자기를 카운터 위에 살며시 올려놓고 가게를 나가셨어요. 저는 그 보자기를 풀어보지 않았어요. 다음날 옥자 이모님께 그대로 가져다 드렸죠. 이모님, 이거 어머님께 다시 전해주세요. 받을 수가 없어요. 미경아. 이모님, 저 그분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다시 가까이 두지도 않기로 했어요. 옥자 이모님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흘려보냈던 15년의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오직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보내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로부터 1년 뒤 봄날이었어요. 친정아빠는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으셨어요. 분식집은 잠시 단골 아주머니께 부탁드리고 우리 셋은 동네 천변 벚꽃길로 산책을 나갔어요. 친정아빠 한 걸음 한 걸음이 느릿느릿했지만 단단했어요.
남편이 친정아빠 옆에서 지팡이 든 손을 가만히 받쳐드리고 있었어요. 장인어른, 천천히 걸으세요. 이서방, 자네도 천천히 걷게. 네, 장인어른. 저는 두 사람의 등 뒤를 천천히 따라 걸었어요. 벚꽃잎이 한 잎씩 떨어져 친정아빠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그 꽃잎을 손가락 끝으로 살며시 털어드렸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봄볕 아래 길게 늘어진 그 길 위에서 저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로 묶이는 게 아니라 위기 앞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봐주는 사람들이라는 거리요. 친정아빠가 잠시 걸음을 멈추시더니 저를 한번 돌아보셨어요. 미경아. 응, 아빠.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저는 그 자리에서 친정아빠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남편이 옆에서 친정아빠 어깨를 살짝 감싸 안았어요. 벚꽃잎이 또 한 번 우리 셋 위로 흩날렸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마디를 되뇌었어요. 아빠, 이제 제가 아빠 곁에 있을게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15년을 큰 며느리라는 이름 하나로 묵묵히 살았던 시간이 친정아빠가 그 새벽 횡단보도에 쓰러지신 그 순간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아온 게 효도였는지 아니면 그냥 비겁함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가끔 자문해 봅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가슴 한쪽이 저릿하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어디선가 비슷한 시간을 견디고 계신 게 아닐까 싶어요. 시댁이든 친정이든 직장이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무언가를 떼어보내고 계신 분들, 내 부모님은 뒷전으로 미루면서 남의 부모님 눈치만 보고 사신 분들, 그분들께 꼭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한 번쯤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진짜 내 편을 위해 큰 소리를 내셔도 괜찮아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도 묵묵히 버티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